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학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세안도까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안도에 이어서 조금 긴 작품이긴 한데요.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효석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소설 그대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소설을 시나리오, 즉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대본으로 만들어졌던 시나리오를 오늘 하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작품 굉장히 좀 재밌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흥미 가지시고 함께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갑시다.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하고서 시작하려고 하면 늘상 지치기 마련이에요. 무엇이든지 완벽한 준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히 준비하더라도 정말 하다 보면 뭔가 빈틈이 또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실은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준비하는데 모든 정성과 시간을 쏟는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무엇인가가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보단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를 하고 당장 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을 보면 문제집을 안 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푸니? 라고 물어보면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지 못하니까 문제집도 못 풀고 그 문제집이 고3 수능 끝나고 난 후에 새 문제집으로 그대로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요. 그 버려진 문제집을 고2 아이들이 혹은 고1 아이들이 주워갔다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그대로 또 버려지는 모습들을 간혹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악순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 완벽한 계획을 꿈꾸는 것보다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것에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작가, 이효석 작가에 대해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자, 이효석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과의 교감을 노래했던 시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효석 작가의 작품 속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향토색 짙은 작품이라 설명드렸죠? 그 얘기는 이효석 작가의 작품 속에는 도시적인 색채보다는 시골 느낌이 많이 난다. 그래서 고향 느낌이 나고 뭔가 조금 정겨운 느낌이 나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제목만 봐도 여러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세 번째로 1930년대 순수 문학가였다. 순수 문학의 반대를 우리가 참여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보단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자 했던 그러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효석 작가의 경향이 그대로 시나리오 속에 담겨 있을 거거든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점을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토대들은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늘상 드리는 말씀이죠. 인물 중심으로 읽어라. 그 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그 인물들 간의 사건, 즉 갈등을 파악하고 고전소설할 때 했던 얘기죠. 읽으면서 나오는 소재들이 나올 거예요. 이 작품 속에도 굉장히 많은 소재가 등장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달밤이라는 배경도 있고요. 메밀꽃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메밀꽃도 하나의 중요한 소재인데요. 그 메밀꽃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돼 있어요. 상징성을 지니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배경이 지니는 의미 또한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달밤이라는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뭔가 조금 하얗고 뭔가 운치 있는
그럼 뭔가 좀 사랑이 맺어질 것 같고 뭔가 과거 생각이 나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센치한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네, 그런 배경들 나중에 주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작품이 주는 교훈, 즉 주제를 찾아보자.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교훈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전소설의 경우에 그런 게 많지만 여기서는 교훈이란 말보다는 그냥 주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볼 때 총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선생님이 잡아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작품의 원작은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설과 여러분이 보게 될 이 애니메이션, 나중에 선생님의 애니메이션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창작되어진 이 메밀꽃 필 무렵이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소설과 애니메이션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만 써 있는 것과 영상미가 더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소설에서는 모든 걸 다 말로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주죠. 그렇다면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면 얼굴 표정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심리를 파악이 가능하죠. 하지만 소설은 이거를 다 언급을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좀 차이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요. 대열 변화가 지니는 의미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작품을 보다 보면 이 허생원과 또한 조선달과 그다음 동이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일렬로 가다가요. 나중에 이렇게 나란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갈 때가 갖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란히 갈 때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배열한 건 아니거든요. 일렬 배열과 그러니까 가로 배열과 세로 배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게, 아니 시상이 아니라 작품이 전개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 사건들이 각각 다르게 벌어지고 그 공간이 또 갖는 의미가 또 따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요 세 가지들 잊지 마세요. 다음이요. 여기 여러분 책에 있는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 제일 앞에 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 허생원이라는 사람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허생원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온 중간에서 어떤 둘 간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조선달이라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간에 합류하게 된 동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원과 조선달과 동이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하고요. 하늘을 보니 어두컴컴하죠. 지금은 달밤이라는 이러한 배경들을 지니고 있고요. 달밤 밑에 하얗게 피어난 것들이 전부 다 메밀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허생원과 조선달과 동이가 이 달밤 아래 메밀꽃밭을 지나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달밤과 메밀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인물 정리해보겠죠. 허생원은 장돌뱅이죠. 조선달 장돌뱅이죠. 동이 역시도 지금은 장돌뱅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허생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추억에 매인 평생 나귀와 함께 해온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허생원은 걸핏하면 자기가 그 성서방네 처녀와 첫날 밤을 좀 가졌던, 어쩌면 이 허생원 인생에서 유일한 연애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첫날 밤이고 마지막 밤이 됐거든요. 왜냐면 성서방네 처녀가 그 마을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허생원이 그 과거의 추억에 빠져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요 낙이 나오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허생원에게 있어 이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구박을 당한다, 혹은 나귀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 얘기는 평생의 동반자인 허생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음이요. 조선달은 현실 지향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허생원이 과거에 매여 있다면 조선달은 아우 또 그 이야기야. 아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동이요. 효심이 지극해요. 그래서 늘 엄마 생각하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착한 청년이고요. 소박한 성격 가지고 있고요. 허생원의 나중에 나귀를 돕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이 나귀가 허생원과 동일시된 존재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귀를 돕는다라는 건 곧 허생원을 돕는다는 얘기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실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허생원이 좋아하는 한 주막집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주막집 여자가 여기 있는 동이와 정말 너무 사이좋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허생원이 질투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젊은 놈이 벌써부터 여자를 밝혀! 그러면서 동이의 뺨을 때리고 막 뭐라 해요. 동이도 사실은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동이가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신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아우 제 주제에 여자라니요. 이러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 그런 착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허생원의 나귀가 시장에 가서 아이들한테 약간 놀림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나귀를 구해준 것이 이 동이에요. 그래서 그 구해준 것 때문에 또 마음을 동이에게 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잘 알아두시고 요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애니메이션 전체를 다 선생님 시간 따져봤더니 약 30분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동영상 한번 꼭 보시고요. 나름대로 좀 잔잔한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만화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약간 좀 더 좀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본문은 그 영상 속에서 대략 한 9분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 시작의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읽어야 앞으로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요 메밀꽃 필 무렵은요. 2020, 그러니까 작년 수특에 나왔던, 그러니까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2005년에 이미 대수능에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그만큼의 비중이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소설이 나왔던 거지 시나리오가 나왔던 건 아니라서 내신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죠. 장돌뱅이로 늙은 허생원은, 그러면 허생원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직업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체크할 수 있겠죠. 직업 하나요. 그리고 장돌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정착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평생을 떠돌아다닌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장돌뱅이가 지니는 의미는 약간 방랑 이런, 그리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어떤 외로운 삶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돌뱅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허생원은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봉평장에 서던 날 조선달이라는 또 하나의 인물과 충주집에 갔다가 동이라는 젊은이가 충주댁과 농지거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뺨을 때려 쫓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여러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 소설은 갈등이 죄송해요. 갈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 물어본다면 요거겠죠. 충주댁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 허생원의 나귀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허생원과 조선달 동이는 70리 떨어진 대화장터까지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나귀가 소동을 벌인 후에 나귀를 구해줌으로써 또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긴 하거든요. 그 중요한 건 메밀꽃이라는 소재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하얗게 피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부분이 아마 산길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씬 넘버 10 10번 씬에서 산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상으로는 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달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길을, 그래서 첫 번째 산길에다 선생님이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산길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자, 이 산길을 지나는 허생원 일행이 있다.
밝은 달빛의 사방이 온통 푸른 빛깔이었다. 펜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펜이란 건요, 오른쪽, 그러니까 91페이지에 용어에 써 있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달이 뜬 하늘에서 메밀밭으로 오니까 카메라가 달밤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메밀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하죠, 그죠? 상하 좌우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펜이란 단어예요. 이걸 왜 적어주냐면요.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내신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도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허세원의 대사가 나옵니다. 드디어요. VO라고 돼 있죠. VO. 이거는 보이스오버라고 해갖고요. 사실 말소리만 나오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이스오버라는 것들은 목소리만 들리는 시나리오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멀찌감치 메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일행 뒤로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허세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장면에 만약에 네모가 쳐 있다면 화면 속에 누가 없어요? 허세원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목소리만 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럼 이때 이 달밤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달밤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도 달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달밤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과거 일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종의 약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혹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러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준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달밤이라는 소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 더요. 사방이 온통 푸른 빛깔이고요. 밝은 달빛이 쫙 비춰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부분들의 배경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해 준 거냐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름다운 배경 묘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선달이 지금 또 시작이구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따라오는 동의를 돌아보며 아이고 저 얘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조선달이 정말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번 VO가 나옵니다. 나귀를 탄 동이의 모습에 이어 메밀가 풍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허세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허세원의 모습은 비춰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격에 맞거든. 장희선 꼭 그런 밤이었다네 하면서 이제 그런 밤에 대한 얘기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밤이 언제였을까? 이런 밤이 그런 밤이다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게 그때의 밤과 지금의 밤이 아마 비슷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산길이라는 곳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저 산길이라는 이 공간은 무엇을 하게 해주는 거냐면 과거 일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 산길이라는 장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씬 넘버 11로 가보도록 하죠. 자, S하고 더 샵 버튼 있는 거 있죠? 샵 버튼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 장소가 산길에서 어디로 가냐면 객주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객주집으로 갔나? 아니죠. 간 게 아니라 뭐죠,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씬 넘버 11. 여기는 우리가 11번은 과거 얘기라는 거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주집 토방에서 잠을 자던 젊은 허생원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허생원, 더위에 직접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어우 더워! 어우 더워! 그러면서 손부채질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객주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흔히 나그네들이 잠깐 쉬었다가 뭐 음식이나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그런 약간 민박집 같은 곳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생원에 자 NAR 나오네요. NAR 우리가 옆에 써있지만
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레이션 아마 여러분 책에서 91페이지에 써 있을 거예요. 그죠?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나레이션이 여기 써 있는 건데 대추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와야 말이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이라도 해볼 요양으로 나섰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면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만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스오버하고 나레이션하고 조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이스오버는 대사가 중요한 거라면 나레이션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요. 목욕이라 해볼 요령으로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허생원의 과거의 장면들, 그러니까 과거 장면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이 11번 씬이었다. 그래서 허생원이 더운 방 안에서 이제 뛰쳐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네요. 이때 요령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이라도 해볼 생각에 아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12번 씬입니다. 드디어 개울가로 오게 됐어요. 자, 개울가 갔는데요. 달이 너무나도 밝아요. 달이 밝다는 얘기는 달이 밝아요. 달이 밝으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옷을 벗으면 남들이 다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이렇게 훔쳐보면 어떡해요?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저 달이 밝다라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이 밝아요. 그러면 백색의 이미지가 있겠죠. 일종의 시각적 이미지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백색이라고 하는 흰색이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약간 좀 순수함? 이런 순수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부여하고 싶어서 가져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 포인트가 달이 밝아서 주변이 환했던 이유가 하나 설정되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개울 앞에 서서 상의를 벗으려다가 주저하는 허생원의 모습이 있대요. 자, 이라는 건 당연히 이펙트, 효과음이겠죠. 그래서 개울 물소리가 쫄쫄쫄쫄쫄쫄 흐르고 개굴 소리가 개굴개굴 하는 울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허생원의 또 나레이션이 또 나오네요.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꽃 투성이란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메밀꽃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메밀밭 역시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마찬가지로 달밤이고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메밀꽃이 있으니까 과거를 좀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디 나옵시다. 하얀 꽃이 있었어 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에요. 옷을 벗을 꽃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물 방앗간으로 걸어가는 허생원의 모습이 나온다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갑시다. 이제 방앗간으로 가겠죠. 또 한번 장소가 이동하네요. 여전히 과거예요. 방앗간 옆에서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 허생원의 나레이션이 나오네요.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그러면 달이 너무 밝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방앗간으로요. 그런데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 방앗간에 성서방네 처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이 너무 밝지 않았다면 대충 옷을 벗고 개울가에 목욕을 했을 거예요. 그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결국은 이 허생원과 성서방네 이 처녀가 만나게 되는 계기를 여기서 제공했던 거예요. 너무나 밝아서 어디선가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이 곧 물방앗간이었고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약간 성서방과 만나게 되는 일종의 이 장면을 작가가 일부러 설정한 거죠. 일종의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니까 만나게,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려는 그런 필연성을 부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들어가지 않았나.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하필이면 달이 밝아서 들어갔지. 그래서 만났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계속 갑시다. 방앗간에 들어선 허생원. 어두컴컴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옷을 벗으려다가 처녀의 웃음소리에 놀라 넘어지며 아이고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요 네모친 부분 있죠. 이거는 소설에 없는 부분이에요. 소설에서는 없는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장면을 구체화해서 여기다 영상으로 일부러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설과 이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났다 정도라고 써있다면 이 소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을 통해 해놓은 거예요. 아마 어두컴컴하니까 이랬겠지. 들어가서 누군가가 소리를 내갖고 그냥 놀랬겠지라고 일종의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지금 보면 여러분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화면으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들은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화면을 통해서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접적으로는 좀 제시가 많다면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직접 화면으로 다 제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직접 제시, 즉 직접적으로 모든 장면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이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소설에 없는 부분이라면 또 있어요. 넘어가 봐요.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황급히 바지를 올린 허생원이 당황해서 그거 누구요? 라고 하는 대사는 소설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소설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마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이랬겠지. 라고 지금 상상해서 장면을 마찬가지로 뭐한 거라고요? 이 장면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린 처녀의 얼굴에서 봉평서야 제일간의 일색이었지. 그러니까 너무나 예쁜 여자였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항상 허생원이 그런 소문도 많이 들었었고, 그럼 예쁜 여자가 언제 만나보겠어요? 뭐 변변한 직업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일색이었어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되게 빠르게 넘어가네요. 허생원은 성서방네와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나, 그러니까 하룻밤 인연을 맺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이 일색이란 말은 미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알아야 돼요.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나 살림이 어려웠던 성서방네가 급히 마을을 떠나게 되고요. 나중에서야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 허생원이 뒤늦게만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반평생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쭉 해나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산길을 걷는 와중에 메밀꽃밭을 지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메밀밭 사이에 큰 길이 요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조금 전에는 산길이었어요. 그죠? 산길은 큰가요? 넓은가요? 산길은 좁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길은 굉장히 길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일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큰 길이라고 제시를 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큰 길이 됐다라면 이제 길이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한 줄로 안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여러 명 같이 갈 때 대화해봤어요? 대화를 같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 4명이 간다. 그러면 앞에 3명밖에 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 3명이 앞에 나란히 가면 한 명은 뒤에서 가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이 봐요. 얘기를 막 하면 얘기가 튕겨서 이게 뒤로 들어가나요? 거의 그런 경우 없을걸요? 얘기를 하면 튕겨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렬로 갈 때에는 사실은 요 맨 앞에 지금 허생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동의가 있던 거고 가운데 조선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이 여기서 이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동의한테 사실은 전달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맨 뒤에 쳐져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산길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허생원이 주인공인 거고요.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독자들만 듣게 됐던 거예요.
독자들만. 그러니까 독자들이 허생원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요 산길은 좁은 길이 되는 거고요. 이 좁은 길은 누구를 위해서 설정한 거냐면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큰 길로 가게 되죠. 큰 길 가게 되면 이제는 여기 있는 허생원과 그리고 조선달과 동의가 나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동의가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길에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전까지는 허생원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이제는 그 큰 길 속에서 동의가 이 이야기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대열의 변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동의가 이랴 하며 나귀를 재촉해 앞으로 나서자 세 사람은 횡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 횡대로 걷는다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종대로 걷다가, 이종대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종대로 걷다가 이제 횡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대의 뜻은 좁은 길을 걷다가 이제는 횡대로 넓은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종대에서의 의미는 대화가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대화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횡대의 느낌은 이제 소통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종대로 걸을 때에는 허생원이 주인공이었다면 횡대로 되면서 이제 여기는 동의가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동의가 화제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갑시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중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라고 하면서 약간의 좀 충고를 좀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동의가 이런 얘기예요. 천만에요. 제가 되려 부끄럽습니다. 제 주제에 계집이란 웬 제격인가요? 제가 무슨 이 나이가 아니라 제 주제에 지금 그런 거 탐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고개 돌리면서 자나깨나 전 어머니 생각뿐인걸요. 아까 얘기했던 효심이 깊다라는 걸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또 한번 보이스오버가 나오네요. 조선달과 허생원의 모습 위로 아비엄이란 말이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죠. 아버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없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 얘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버지가 지금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아마 그 주변에 없었나 보죠. 그죠? 자, 그래서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하면서 자기 어떤 처지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부분은 조선달과 허생원의 모습 위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뭔가 연관성이 이들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M이라고 나옵니다. M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만 뮤직, 효과음이라 나오죠. 음악이 쫙 흐르기 시작해요. 자, 그럼 여기서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면서 여기서 돌아가셨나라 이 대사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정적인 음악이 쫙 흐르면서 그래? 돌아가셨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 돌아가셨나? 뭐 약간 이렇게 이제 대사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서정적인 음악이 흐른다라는 건 요 대사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사정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웬걸요? 당초부터 없어요. 헤헤이, 그런 법이 세상에 그러게 하하 뭐 이렇게 웃기시. 그러니까 웃긴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아비가 없이 세상에 애가 태어난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서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언덕길에 들어선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자, 어머니 사정을 얘기해 주는데요. 어머니가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에 쫓겨났어요. 아이를 낳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그런 거겠죠? 아버지가 없는, 즉 남자가 없는데 혼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디서 뭔가 사고 친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지금 동의의 어떤 출생 사연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여러분 나중에 이어지게 되면 이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생원과 성서방의 처녀는 하룻밤 자고 그 뒤로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룻밤 그 잠을 잤다는 걸 통해서 아이가 생겼을 수도 있으면 그 아이를 성서방 처녀 혼자 낳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연관되는 게 아닐까라고 살짝 여기다가 복선을 깔아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혹은 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갑자기 나귀에서 내린 허생원이 동이 쪽을 지그시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그시 바라본다라는 건 이글이글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동이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랬더니 이 허생원이 이렇게 바라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약간 좀 그 심상찮은 눈빛으로 그래? 혹시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그시 바라보는 건 예사롭지 않게 바라본다라는 거니까 뭔가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와 관련 있는 뭔가를 약간 조금씩 생각해 보려는 그런 복선을 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차하며 동이가 나귀를 끌고 오르막길을, 자 이번엔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또 하나 네모 쳐놨죠? 선생님이 아까 네모 쳐놓은 부분이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모를 쳐놓은 부분은 원래 소설에는 없는 파트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이를 보면서 이거 참 부럽구먼.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주니 이거 힘들어. 힘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앞에 되겠지만 소설 속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그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허생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대사를 통해서 허생원의 심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건 조금 약간 앞에와는 좀 차이점이 있죠. 앞에 쪽에서는 직접 모든 거를 장면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소설 속에서는 허생원의 심리를 직접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대사를 통해 허생원의 심리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요거는 오히려 이번에 애니메이션이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네? 라는 것도 하나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설 속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직접 제시가 원래 소설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애니메이션은 간접 제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고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는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직접 장면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차이점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포인트 기억나시죠? 소설과 애니메이션의 차이를 비교하자. 두 번째, 대열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라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개 넘어 개울이니 힘 좀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하죠. 넘어갑시다. 개울가로 갑니다. 자, 여러분, 개울가는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산길, 좁은 길이었죠. 좁은 길인 산길은 허생원이 자신의 신세를 쭉 내력을 읊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큰 길은 동의가 함께 들어와서 동의의 사정을 듣는 공간이었죠. 동의가 얘기하는 걸 독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허생원으로 하여금 동의의 얘기를 듣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이 동의의 사정을 알게 되고 자기가 혹시라도 이 동의와 뭔가 연계 있는 게 아닐까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개울가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부여하게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조선달이 내 낙이 데리고 먼저 건너감세 그러면서 가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조선달이 지금 현재 조선달이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자, 요게 하나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야기는 허생원과 동의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조선달이 대화를 막 중간에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조선달이 빠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수하게 동의와 허생원의 둘 간의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예. 나귀를 끌고 개울을 건너는 조선달의 모습 위로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달리는구먼 하면서 갑니다. 자, 조선달 열심히 건너가요. 가봅시다. 개울 갑니다. 개울물에 들어선 동의와 허생원이 물을 가르며 걷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우, 차가워. 이거 밤이라 그런지 물이 뼈를 찌르는구먼. 그러니까 허생원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동의를 향해서,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또 터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동의가 허생원을 돌아오면서, 저기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다, 새로운 남편 만났다는 거겠죠.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의부약은 전망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망난이라 할 때 이 전자가 앞에다 완자를 붙여야 돼요. 전망난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전이라는 것들은 그 의부답이라는 거는 완전히 망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요.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늘 편안하게 있었을까? 그래서 맞고 자랐나 봐요. 이게 되게 불쌍하게 자라왔죠.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니 집이 꼴이 뭐가 되겠소?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짓이라는 게 바로 앞으로 되겠던 그 장돌뱅이 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자기의 모친과 동의의 어떤 신세의 내력을 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허생원이 계속해서 이 동의의 어떤 사정을 알게 되고 뭔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게 이제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총각 낯세름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뭐 총각 그냥 잘 살았는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구만. 빨리 와 이 사람들아! 조선달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근데 허생원이 갑자기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던가? 갑자기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제천에 살았냐? 그럼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그랬나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살짝 이 허생원이 의혹을 품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 모친이 혹시 성처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인 물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지만 봉평이라고 하는 건 들었죠. 자, 아까 허생원과 성처녀의 일이 있던 곳이 봉평이라는 곳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 봉평이라는 곳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처녀와 그 다음에 이 모친이 같은 고향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허생원이 알고 있는 성처녀와 동의의 모친이 같은 고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이 봉평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허생원의 아들이 바로 동의일 가능성, 즉 동의가 허생원 아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두 번째 보여주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첫 번째 파트 기억나시죠? 1번 파트, 그죠? 아까 1번 파트가 혼자 애를 낳았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봉평이라는 이 지역. 그래서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는 그 파트예요. 다음 또 한 번 뮤직, 서정재 음악이 쭉 셉니다.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정재의 음악이라는 것들은 뭘 보여준 거냐면 이 허생원이 점점 마음이 더 허생원의 심리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봉평. 아비성은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자기가 아니까만 짐작해 보는 것 같죠? 이게 서정적 음악을 하는데, 봉평! 봉평 그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분위기가 확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허생원의 심리를 좀 고조해주면서 일종의 허생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드러내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허생원의 약간 심리를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해서 뭐 좀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까요. 생각의 장기적으로 그렇겠지?
손으로 눈을 비비다가 순간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고꾸라지는 부분이 나오면서 하면서 툭 빠지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선생님 네모쳐놨는데요. 이거는 소설 속에 없는 부분이라 네모쳐놓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요 부분이 뭐냐면 허생원이 장돌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겠죠. 그렇다면 질문할 게 있는데 허생원이 이런 물에서 빠질 사람일까요?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너무나도 많은 걸 다녔기 때문에 엄청 튼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빠진 거냐면 현재 이 허생원의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난 것들이 이 동요가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절대 넘어질 실수를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얘가 점점점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됐던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그 심리적으로 동요된 마음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생원, 괜찮으세요? 이리저리 자꾸 좀 서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복이 생원 괜찮은가? 그랬더니 추워. 엄청나게 좀 추운 상태겠죠? 넘어갑시다. 동이가 허생원에게 자연없는 등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동이에게 엎이려나 봐요. 허생원은 업은 채 몸을 일으키며 여차하면서 업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는 것들은 본의 아니게 신세조사라는 뜻이겠죠. 네,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이거 참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질문이란 것들은 그 아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성처녀가 자기를 찾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살짝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내가 네 애비다 라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 살짝 얹어보는 거죠.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그랬을 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은 그런 거겠죠? 웬걸요? 어머니는 맨날 찾고 계세요. 맨날 그 아버지 찾고 다녀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의도적으로 물어본 분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지금은 제천에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천에 성처녀라 생각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왜냐하면 아마 봉평이라는 곳이 어머니의 고향인 걸 아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에 봉평에 한번 데려가 보려고 하는 거겠죠. 이를 물고 울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허생원을 업은 동이가 개울물 건넌 모습에서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네. 가을이랬다. 자, 이 가을이랬다라는 거는 가을에 봉평에 모셔온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동이 모친을 만날 거라는 뭐가 생긴 거냐면 일종의 기대감이 생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다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건너편 개울가 넘어왔잖아요. 자, 질문 하나 있겠는데요. 이 개울가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개울가. 이 개울가는 결국 나중에 동이가 이 허생원을 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울가라는 공간은 허생원이 동이로 하여금 어떤 혈육의 정을 느낀 그러한 공간으로 제시된 부분이 바로 이 개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의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개울을 건너 물 밖에 나온 두 사람, 동이의 등에 내린 허생원이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동이의 등을 포닥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원작, 즉 소설에는 원작에 없는 내용이에요. 소설에서 이게 없는데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건너왔는데 갑자기 진종이 실수를 하니 어쩐 일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앞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부분이라고 설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진종의 실수만 하니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심리적인 동의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던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낙이야, 낙이. 아이, 내가 낙이 생각을 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 책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여기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비중 있는 곳이거든요. 자, 왜냐면요. 나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뭐에서? 피마에게서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피마라고 하는 암 말이에요. 여자 말에게서 새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지금 나귀라는 존재가 피마하고 어떤 그 생식행위를 해서 여기를 통해서 새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귀는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해왔던 존재잖아요. 이 나귀라는 게 바로 허생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허생원을 지칭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면 허생원은 누구와 인연을 맺었었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허생원은 성처녀와 인연을 맺었었잖아요. 그 결과 누굴 낳았냐면 동이가 태어난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새끼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이가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 자기가 안절부절 못했잖아요. 결국 그 동이 생각을 했다. 동이가 내 아들일 것 같아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마에게서 새끼를 낳았던 나귀 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볼품이 없어요. 허생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나귀는 허생원에게 있어서 평생의 동반자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는 허생원의 분신 같은 존재. 나귀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귀가 꼴에 새끼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귀가 원래 새끼를 얻을 만큼의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어떤 그런 잠자리 때문에 새끼를 낳은 거죠. 마치 누구처럼? 허생원처럼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하죠. 이 세 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갑시다. 허생원,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 나귀 새끼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동이와 동일한 존재처럼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바지를 터는 동이의 모습 위로.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재밌는 표현인데요. 바지를 터는 동이의 모습 위. 그러니까 동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인 거냐면 나귀 새끼 이야기를 하면서 동이 얼굴을 비춰준다? 나귀 새끼와 지금 동이 간에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설명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합시다. 사람을 물에 빠뜨릴 땐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그랬더니 주말까지 부지런히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라고 하면서 합니다. 갑자기 제천으로 가겠대요. 제천 왜 가는 거죠? 제천에 누가 있어요? 동이의 모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천이다! 라고 얘기한 것들은 지금 누굴 만나고 싶은 거냐면 아마 동이의 모친을 만나서 무엇인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이의 어떤 어머니 만나서 진짜 그 성처녀인가 아마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었겠죠. 밑에 생원도 제천으로 가려고? 이렇게 물어보죠. 갑시다.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유심히 서 있는 동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허생원의 얼굴에서 네, 저야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동이가 가겠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책이에요. 95페이지에 그 동이의 모습에서 뭐가가 비치거든요. 잘 보세요. 동이의 왼손에 채찍이 들려있는 걸 보게 돼요. 동이가 지금 왼손잡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허생원도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또 하나 이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 가능성을 보여준 세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소설 속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서전적 음악 흐르면서, 자, 중요한 표현이요. 동희의 얼굴에 뭐가 비치냐면 동희의 얼굴에서 성시천의 얼굴이 겹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얘기는 이 동희가 성시처녀의 아들이구나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 95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바로 그림이 이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보는 독자들 혹은 이걸 보는 이 시청자들은 당연히 동희가 결국은 송처녀의 아들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맨 마지막에 동희 자네 여기 뒤에 숨겨진 말로 있어. 동희 자네가 내 아들이구만 이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있죠.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자, 갑시다. 네? 물어보니까 동희가 멈춰선 채 이쪽을 돌아보게 되죠. 아닐세.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보세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대화를 지금 중단한 거거든요. 그럼 왜 대화를 중단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그냥 그 부자관계 있잖아요. 이 둘이 부자관계라는 걸 지금 암시만 해주고 끝난 거예요. 일종의 결말을 살짝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귀를 이끌고 동희가 서 있는 언덕길을 오르는 허생원,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서정적인 분위기를 쭉 고조시키면서 이 배경을 통해 뭘 주고 끝나냐면 여운만 주고 끝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흔들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는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 두근두근하는 마음 심리 상태를 이 배경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맨 마지막에 세 사람의 모습을 쭉 비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밝혀주지 않거든요. 그 일종의 그냥 여운을 주면서, 독자에게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판단을 유보하는 이러한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설에서는 이 왼손잡이임을 발견하는 장면을 사실은 서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간결하게.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각적으로 묘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또 차이점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수업하게 되면 한 3시간 나눠서 천천히 수업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한 방에 지금 정리를 끝내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요 학습활동 통해서 마무리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학습활동 부분이에요. 첫 번째, 허생원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장돌뱅이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허생원의 모습이 있다. 허생원은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허생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젊은 시절에 누구랑? 봉평이란 동네에서 성처녀랑 하룻밤을 보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룻밤 보낸 걸로 인해서 결국은 평생토록 이 성처녀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허생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허생원의 특징은 왼손잡이였어요. 그죠? 자, 이제 동인 특징은요. 생부를 모르고 자라서 아버지가 누군지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그죠? 존재였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약간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그런 암시를 좀 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더불어서 얘도 왼손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왼손잡이야. 그래서 왼손잡이면 다 똑같은 내 아들인가? 물론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합시다. 자, 낙이라는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암시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적어볼게요. 낙이. 자, 낙이는요. 1번 첫 번째예요. 낙이는 허생원의 평생의 동반자라고 볼 수 있어요. 허생의 동반자. 그러니까 허생원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허생원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귀는 평범한 그냥 대상, 하나의 소재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나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 나귀가 할게요. 나귀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 얘기는 이 나귀가 곧 허생원 그 자신을 얘기할 수 있다라면 이 허생원이 이 나귀였다면 이 새끼가 바로 동일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것. 아니 동일 가능성이 아니라 동일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귀가 새끼를 두다니 우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허생원도 평생토록 여자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 허생원도 새끼를 뒀으니까 둘이 비슷한 면이 좀 있네? 이런 걸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이야기의 배경 한번 파악해보자 얘기했었는데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 배경 얘기했죠. 시간적인 배경은 뭐 당연히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좀 써볼게요. 하얀 메밀꽃이 있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얀 달밤이라는 것도 하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얗다. 뭔가 하얀 달밤, 하얀 메밀꽃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흰색이기 때문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들이 하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봉평이라는 곳에서 대화 장터로 가는 산길이라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산길 속에서 뭐였었냐면 넘어갈게요. 산길 속에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화를 통해 어떤 인물의 과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랄까 그냥 알게 된 그러한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학습활동에 대한 것들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선생님이 파일로 드리긴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게 공부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예요. 자, 보이스오버도 나오죠. 맨 마지막에 채찍을 든 자네 동의를 보면서 마지막에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애비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끝나잖아요. 그죠? 내가 네 아빠야! 이런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특징에서요. 결국은 결말을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잖아요. 즉, 다른 말로 부자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아까 앞에 설명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열린 결말이라는 것들은 여운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상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독자에게 상상력을 좀 약간 상상할 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게 여러분 독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결말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재밌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애니메이션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게 지금 벌벌 떠는 모습, 요게 지금 겹쳐지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동이의 모습과 그 성천이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여기는 왼손잡이인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다 제시를 해주는 거하고요. 넘어가 봐요. 얘는 지금 마음은 알 수 없이 등수를 가벼웠다라고 하는 거니까 왜 가벼웠지? 행동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이 배경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암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넘어가 봐요. 이거예요. 원작과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첫 번째, 원작이요. 허생원의 심리를요,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제시를 해주는 거죠. 허생원이 이러한 심리가 있어!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경에 대해서 서술을 해줌으로써 독자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은요, 인물의 표정과 어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냥 보여주기인 거죠. 어떠한 심리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표정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선생님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간접 제시예요? 보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배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서 효과음을 삽입하겠고 직접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소설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직접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잘 구분해가면서 읽어야겠구나. 하나 더요. 원작에 없던 대사를 추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인물의 손을 클로즈업, 아까 이렇게 왼손 나온 거 있죠? 클로즈업 하거나 두 사람의 얼굴을 겹침으로써 어떠한 원작이 없는 부분을 통해 더 효과적인 제시를,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약간 이 부분들은 결국은 원작의 의도를 좀 살려주기 위한 이런 의도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소설은 사실은 여러분 인쇄 매체잖아요. 영상 매체가 아니라. 그래서 인물 간의 대화나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독자들 하여금 상상하는 재미를 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또한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인물이나 배경을 시각화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약간 시청각 쪽에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비슷한 점들을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만 좀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감상임 다지기 부분인데요. 이 작품은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재창작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강원도 산간지방을 떠도는 장돌뱅이의 삶을 요게 원작 소설에서 서사로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향토성 짙은 분위기 이효석 작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재창작했다는 말 제일 중요하고 장돌뱅이의 삶을 노렸다는 거 중요하고 향토성을 띠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다음 두 번째 가도록 하죠. 이 작품의 서사, 즉 이 이야기는 허생원과 동의의 갈등과 화해, 우리가 서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왜 갈등이 일어났고 왜 화해하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같이 가다가 충주택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나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이 결과 대화까지 함께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막힌 인연을 이야기하다가 동의 어머니가 성씨 여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왼손잡이인 걸 발견하고 내 아들이 아닐까라고 짐작해보면서 작품이 끝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거는 왼손잡이인 줄 확인하면서 그냥 암시만 하면서 끝나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여기가 좀 중요한 파트예요. 이 작품은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는 악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 약간 좀 이 이야기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삶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예쁘게 표현해냈고요. 다음, 육신의 정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허생원이 사실은 별다른 희망 없이 살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처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고요. 그냥 살고 있었는데 동의를 만남으로써 맨 마지막에 제천으로 가봐야겠다 뭔가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 허생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이를 통해서 불태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달빛과 메밀밭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하나 특징은 아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 회상의 매개체도 다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아름다움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다음에 인물들의 움직임과 대사, 음향 등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 두 개를 묶는다면 당연히 이 두 개는 무엇의 특징이냐면 영상 매체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영상 매체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거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것만은 꼭이에요. 자, 장돌뱅이 생활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작품이다. 여기 얘기했고요. 첫 번째 특징. 향토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속적인 어휘들을, 즉 시골 냄새 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원작의 서사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중간중간에 첨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서사는 그대로 가져왔다. 자, 원작의 대화 장면들을 시각화해서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소재의 역할에 주목해서 달밤과 미안해요. 동백꽃이 아니고요. 메밀꽃이죠. 이런 오타를 쓰다니. 자, 달밤과 메밀꽃과 나귀 요 세 개가 어떠한 소재의 역할, 소재의 기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마지막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 하나 해볼까요? 그럼 공간의 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작품 속에서는 첫 번째 산길, 두 번째 큰 길, 세 번째 개울가까지 해서 이 세 군데의 특징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산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허생원이 중심이었고 허생원의 어떤 성처녀와의 어떤 인연을 쭉 얘기해 주는 공간이 이 산길이었다면, 그리고 여기는 허생원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었다면, 이 큰 길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여기는 동의의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동의의 사연을 통해서 허생원이 이 허생원이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개울가는 서로 간의 어떤 혈육의 정을, 잘 안 보이나요? 혈육의 정을 살짝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작품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서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좀 길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좀 따라오느라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모자란 것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해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리밍 시간에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앞쪽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이미 했었는데 그때는 30분 만에 좀 짧게 압축해서 강의했던 거라 이번엔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이 강의 통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 중간고사 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름다운 이야기 잊지 마시고 오늘 밤도 아름다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